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더 클라우드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대한민국 상류층의 탐욕스러운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곳에 모인 하객들은 겉으로는 축복을 가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천일 그룹의 젊은 지배자인 강태무가 선택한 신부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살벌한 정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산적인 호기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앉아 있는 한여름은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숙련된 보건가로서 수많은 고미술품의 훼손된 흔적을 감쪽같이 지워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완벽한 무표정 뒤에 숨기고 있었다. 한여름에게 있어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거래이자 벼랑 끝에서 선택한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갤러리의 파산 위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천일그룹의 회장 강태무뿐이었다. 세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알려진 남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족조차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그가 왜 하필이면 몰락한 가문의 딸인 자신을 지목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여름은 그 의문을 파헤칠 여유조차 없었기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시계 시작을 알리자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겁게 늘어진 드레스 자락이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버진 로드 위에 선 여름의 시야로 식장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포식자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태무의 시선은 오직 여름에게만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름은 아버지의 손 대신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몸을 꿰뚫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앞으로 펼쳐질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살아남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단상 위에 올라선 여름이 태무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오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최고급 향수의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한 향취였다. 태무는 여름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것은 예상 외의 거칠고 뜨거운 체온이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펜대만 굴리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식장 구석구석에는 태무의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그들의 날선 눈빛은 이곳이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언제든 피가 튀길 수 있는 전장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태무는 천천히 여름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백금 반지가 그녀의 약지에 끼워지는 순간 여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실감했다. 이제 그녀는 한여름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잃고 천일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무의 소유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었다. 태무는 반지를 끼운 후에도 여름의 손을 놓지 않았고 예식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태무는 고개를 숙여 여름의 귓가로 다가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부에게 건네는 사랑의 맹세나 달콤한 속삭임일 것이라 짐작했다. 여름 또한 그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넬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굳혔지만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깊었으며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기쁨인지 분노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짙었다. 여름은 순간 숨이 트인 듯한 충격을 받고 고개를 들어 태무를 바라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그의 입술이 다시 한번 그녀의 귓바퀴를 스치며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고 소름 끼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10년 동안 오직 당신만을 찾아 헤맸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지. 여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10년 전이라면 그녀가 17살이던 해였고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찾을 만한 사건 따위는 기억에 없었다. 하지만 태무의 목소리에 서린 확신과 광기는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자극하는 듯했다. 태무는 충격에 빠진 여름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리며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내 구원이자 동시에 내 파멸의 열쇠니까.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두 사람을 감쌌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축복을 보냈지만 여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이 기괴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경종처럼 들렸다. 태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여름의 허리를 감싼 채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지만 옆에서 걷고 있는 남자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호인 동시에 구속이었고 여름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식장을 빠져나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름은 자신의 남편이 된 이 남자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폭풍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호텔 로비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인간띠를 만들어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태무는 거친 손길로 여름을 차 안으로 밀어넣은 뒤 자신도 따라 타며 문을 닫았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불투명한 격벽이 올라가 있었기에 이 공간은 오로지 두 사람만의 밀실이 되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태무를 노려보았다. 방금 전 식장에서 들었던 말의 진위를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고 피로가 역력한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더 노골적이고 탐색적이었다. 궁금한 게 많겠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10년 전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 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누르고 있는 감정의 파동이 느껴졌다. 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죠? 단순히 돈 때문에 나를 산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10년 전이라니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어요. 여름의 항변에 태무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시계는 세월의 흔적으로 도금이 벗겨져 있었고 유리는 금이가 있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가? 하긴 그 끔찍한 화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억을 지우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지. 화재라는 단어가 여름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고, 갤러리 지하 창고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화재, 경찰은 단순 전기 누전으로 결론 지었지만 여름은 항상 그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현장에 없었기에 살아남았다고 알고 있었다. 태무의 말은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내 부모님의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난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학교에 있었다고요. 여름이 반박하자 태무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여름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녀를 압박하듯 상체를 기울였다. 좁은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지는 듯했다. 아니, 당신은 그곳에 있었어. 그리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보았지. 그날 밤 불타는 창고에서 누가 내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았는지. 여름은 숨을 들이켰다. 태무의 아버지가 그 화재 현장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언론에는 강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태무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고통을 마주한 순간 여름은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는 것을 느꼈다.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억지로 비집고 나오려는 듯 두통이 밀려왔다. 태무는 고통스러워하는 여름을 차갑게 관찰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아야 해. 그래야 놈들을 잡을 수 있어. 오늘 우리의 결혼식은 놈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으니까. 그때 리무진이 급격하게 휘청거리며 굉음을 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여름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쏠렸다. 태무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여름을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운전석의 격벽 너머로 다급한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미행 차량들이 붙었습니다. 놈들이 작정하고 들이받고 있습니다. 태무의 표정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이 상황조차 예상했다는 듯 그는 품에 안긴 여름을 내려다보며 묘한 안광을 띄었다. 그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심장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여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번에는 결혼식장에서의 위협적인 어조가 아닌 전우에게 건네는 지시와도 같았다. 환영 인사가 좀 거칠군. 꽉 잡아, 부인. 신혼여행이 지옥행 열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창 밖으로 검은색 SUV 차량들이 리무진을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총성으로 추정되는 둔탁한 소리가 방탄유리에 박혔고 유리 표면에 하얀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여름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태무의 단단한 팔에서 기이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무를 보았고 그는 재킷 안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들며 탄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업가라기보다는 훈련받은 살인병기에 가까웠다. 여름은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단순히 돈과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리무진은 맹렬한 속도로 밤거리를 질주했고 태무는 능숙하게 몸을 돌려 깨진 차창 틈으로 총구를 겨누었다. 화약 냄새가 차 안에 진동했고 여름은 귀를 막고 웅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흩날리는 유리는 파편, 추격해오는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태무의 정확하고 낭비 없는 움직임까지. 보건가로서 훈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잃어버린 10년 전 기억이 이 모든 광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리무진의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천일 그룹의 본가, 일명 철옹성이라 불리는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뒤따르던 추격 차량들은 저택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호팀의 집중 사격에 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 채 방향을 틀어야 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태무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여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너덜너덜해진 차체와 박살난 유리창은 방금 전의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나 태무의 표정은 마치 산책을 다녀온 사람처럼 태연했다. 저택의 현관에는 이미 집사를 비롯한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신혼집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새이자 태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안전지대였다. 여름은 비틀거리며 태무의 보폭을 맞추려 애썼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 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찢어진 밑단은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태무는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마스터룸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잠그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치며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여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시선이 태무의 왼쪽 팔뚝에 머물렀다. 검은 재킷 위로 짙은 핏자국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의 총격전 중에 스친 것이 분명했다. 다쳤잖아요. 치료해야 해요. 여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본능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정이었다. 태무는 자신의 팔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는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흰 셔츠 소매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구급 상자를 가져오려는 여름의 움직임을 눈빛만으로 제지하며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비웠다. 이 정도는 상처도 아니야. 당신 걱정이나 해. 오늘 밤은 길고 놈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니까. 그는 여름에게 다가와 소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프로젝트 판도라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여름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와 태무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죠? 내가 10년 전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라도 되나요? 여름이 묻자 태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셔츠의 단추를 풀며 지친 기색을 드러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한명석 관장은 단순히 미술품을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더러운 비자금을 미술품 거래로 세탁해주는 세탁기였지. 그리고 10년 전 그가 빼돌리려던 결정적인 장부가 바로 그 화재와 함께 사라졌어. 여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했던 분이었다. 그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거짓말 마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여름의 외침에 태무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빚이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나? 조직의 돈을 빼돌리려다 발각되었고 그 대가로 목숨과 재산을 잃은 거야.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한 관장을 도우려다가 함께 변을 당했고 태무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중요한 건 한 관장이 죽기 직전 그 장부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어딘가에 숨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유일한 혈육인 당신에게 남겼을 가능성이 커. 10년 전 당신이 화재 현장에서 무언가를 받거나 가지고 나왔을 거야. 여름은 혼란스러웠다. 기억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고 떠올리려 할수록 두통만 심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창밖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태무는 반사적으로 여름의 몸을 낚아채 바닥으로 뒹굴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여름이 앉아있던 소파 뒤의 벽에 총알이 박혔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것이었다. 내부에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무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고개를 들면 죽어. 그는 여름을 육중한 오크통 테이블 뒤로 밀어넣고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격투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태무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선두에 있던 괴한이 쓰러졌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다. 어둠에 적응한 태무라 할지라도 다수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테이블 뒤에 웅크리고 있던 여름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다. 보건가로서 수천 번의 붓질을 하며 단련된 그녀의 시력은 미세한 명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각도, 그림자의 왜곡, 그리고 공기의 흐름까지 그녀의 눈에 태무의 사각지대인 드레스룸 쪽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놈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어 태무의 등을 노리고 있었다. 태무는 정면의 적들을 상대하느라 뒤를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다. 여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변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화병을 집어들었다. 뒤쪽이에요. 사시방향. 여름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는 화병을 있는 힘껏 괴한 쪽으로 던졌다. 화병은 놈의 머리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놈의 어깨를 강타하며 총의 조준을 흐트러뜨렸다. 퍽 소리와 함께 총알은 태무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박혔다. 태무는 여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뒤로 돌았고 균형을 잃은 괴한의 가슴에 정확히 두 발을 꽂아 넣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방 안에는 화약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진동했다. 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한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 천천히 여름이 숨어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여름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태무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미술복원가라고는 믿기 힘든 상황,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었다. 방금 어떻게 알았지? 놈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어. 태무의 물음에 여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울이요. 드레스룸 문에 달린 거울에 달빛이 반사되면서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졌고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지했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들었다. 단지 훼손된 그림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듯 공간의 부조화를 본능적으로 읽어냈을 뿐이었다. 태무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경멸이나 도구가 아닌 흥미와 인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여름의 뺨을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 생각보다 쓸모가 있군. 단순한 인질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어.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종료되고 뒤늦게 경찰이나 지원 병력이 도착한 듯했다. 태무는 여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피로 미끈거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오늘 밤일로 놈들은 당신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내리기엔 이미 늦었어. 여름은 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10년 전의 진실,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 이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협조할게요. 대신 약속해줘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를, 그리고 내 잃어버린 기억을 온전히 돌려주겠다고. 여름의 제안에 태무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일지 모르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사랑의 서약 대신 생존을 위한 피의 맹세를 맺었다. 부서진 가구들과 시체들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얽혀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지옥 같았던 침실에서의 혈투가 끝나고 태무는 핏자국이 낭자한 현장에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조금 전 사륙을 저지르던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저택의 보안팀이 뒤늦게 도착해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을 봉쇄하는 동안 태무는 여름을 이끌고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장 뒤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책을 눌러 당기자 육중한 책장이 소리 없이 회전하며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여름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상식은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긴 나선형 계단을 따라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계단의 끝에는 홍채 인식과 정맥 인증을 거쳐야만 열리는 강철 문이 버티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태무가 지난 10년간 집착해온 거대한 비밀의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드러난 공간은 마치 정보기관의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과 수십 개의 모니터, 그리고 반대편 벽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사건 자료와 인물 관계도들이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여름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중앙에 놓인 화이트보드였다. 그곳에는 10년 전 발생한 갤러리 화재 사건의 신문 기사와 함께 검게 그을린 채 반쯤 타버린 그림 한 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름의 아버지 한명석 관장의 사진과 강태무의 아버지 강진혁 전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두 사진은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사진 속의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곳이 당신이 10년을 바쳐 만든 결과물인가요? 여름의 물음에 태무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냉장고에서 위스키를 꺼내 두 잔을 따랐다. 얼음이 글라스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공식적으로 내 아버지는 심장마비, 당신 아버지는 화재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두 분 모두 살해당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하에. 태무는 위스키 잔을 여름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범인은 내 작은아버지이자 현재 천일그룹의 부회장인 최진철이다. 그는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했고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당신 아버지를 입막음하기 위해 갤러리에 불을 질렀어. 최진철. 그 이름은 뉴스에서 종종 듣던 이름이었다. 자선 사업가이자 훌륭한 경영인으로 포장된 그가 살인 청부업자 뒤에 숨은 진짜 괴물이라니. 여름은 혼란스러웠지만 태무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태무는 스크린을 조작해 복잡한 계좌 흐름도와 암호화된 문서들을 띄웠다. 최진철은 아버지를 죽이고 회장 대행 자리에 올랐지만 진짜 힘인 비자금은 손에 넣지 못했어. 한 관장이 죽기 직전 그 막대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어딘가에 숨겨버렸거든. 놈들은 지난 10년 동안 그 키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유일한 단서가
당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여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그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오늘 밤 벌어진 습격은 태무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는 내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셨어요. 내가 가진 거라곤. 여름의 말이 끊겼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아버지가 유독 꼼꼼하게 작업하던 낡은 풍경화 한 점. 아버지는 어린 여름을 무릎에 앉히고 붓을 쥐어주며 말했었다. 여름아, 그림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진실은 항상 덧칠된 물감 아래 숨어 있는 법이지. 태무는 여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기억나는 게 있나?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한 관장은 치밀한 사람이었어. 분명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단서를 남겼을 거야. 여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는 반쯤 타버린 그림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여름의 눈에는 익숙한 구도와 붓터치가 보였다. 저 그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복원하던 작품이에요. 18세기 무명 화가의 풍경화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 그림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셨어요.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그 그림의 고해상도 스캔 파일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이 그림은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회수된 물건이야.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이나 화학 분석으로도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놈들도 이 그림을 쓰레기 취급하며 방치했던 거고. 여름은 화면 앞으로 다가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술 복원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검게 그을린 표면, 열기에 녹아내린 니스층,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안료의 흔적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흉물스러운 잔해일 뿐이었지만 여름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암호문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엑스레이로는 안 보일 거예요. 아버지는 펜티멘토 기법을 역이용하셨을 테니까요. 덧칠한 물감이 세월이 지나 투명해지면서 밑그림이 드러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특수 안료를 사용해서 특정 파장의 빛에서만 반응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개발하신 안료 배합법이 있었거든요. 태무는 여름의 설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그녀의 말 몇 마디에 실마리를 보이고 있었다. 그 안료를 반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자외선과 적외선의 중간 영역대인 특정 파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특수 용액으로 니스층을 닦아내야 하고요. 그 용액의 배합 비율은 저만 알고 있어요. 순간 태무는 여름의 어깨를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뜨거운 열망과 함께 깊은 신뢰가 피어올랐다. 당신이 필요해, 한여름. 단순히 인질이나 미끼로서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최진철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당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의 말은 청혼보다 더 강렬하고 계약보다 더 무거웠다. 여름은 태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폭군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강태무는 상처 입은 아들이자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독하게 버텨온 투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연대감 그리고 묘한 끌림이었다. 여름은 태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협력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뭐든지 들어주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야 할 약자로 취급하지 말아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에도 참여시켜 주세요.
나도 내 방식대로 싸울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태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기사와 여왕의 서약처럼 정중하게 맹세했다. 약속하지.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이자 천일 그룹의 안주인, 그리고 나의 유일한 공범이다. 누구도 당신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운명 공동체의 탄생이었다. 태무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안전 가옥으로 이동할 준비를 지시했다. 하지만 여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숨으면 최진철 부회장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해요. 세상 밖으로. 위험할 텐데. 내일 모레 있을 천일 자선 경매 예정대로 진행하죠. 그곳은 미술계의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예요. 최진철도 오겠죠.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가 탐내는 열쇠가 바로 여기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는 함부로 저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저를 살려두고 이용하려 들겠죠. 태무는 여름의 대담한 제안에 혀를 내둘렀다. 적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 미끼를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최진철을 끌어내려면 그가 가장 원하는 먹잇감을 눈앞에서 흔들어대야 했다. 태무는 여름의 결연한 표정에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당신 정말 미쳤군. 하지만 마음에 들어. 좋아, 그렇게 하지. 대신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게 당신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태무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여름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작전을 짰다. 태무는 최진철의 약점과 그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료들을 여름에게 숙지시켰고, 여름은 미술품 경매 목록을 검토하며 최진철이 비자금, 세탁 용도로 노리고 있을 위작들을 골라냈다. 그녀의 눈썰미는 정확했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 위작에 숨겨진 자금 세탁의 패턴까지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에 태무는 전율했다. 그녀는 그가 지난 10년간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분명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전회의가 끝났다. 긴장이 풀린 여름이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하자 태무가 얇은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스친 찰나의 다정함을 여름은 놓치지 않았다. 좀 자둬.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니까 당신도요, 회장님. 태무라고 불러. 파트너끼리 직함은 너무 딱딱하잖아. 여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태무 씨, 낯선 호칭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악몽 같던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편안한 안식을 느꼈다. 1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는 이제 없다. 그녀는 이제 괴물과 싸우기 위해 기꺼이 괴물의 손을 잡은 강태무의 여자 한여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진철 부회장은 분노에 차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실패? 고작 계집애 하나와 풋내기 회장놈을 처리 못해? 고개를 숙인 수행비서는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최진철은 핏발 선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강태무, 내 놈이 제법이구나.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집 앞마당까지 쳐들어오시겠다. 좋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 그 자선 경매가 너희들의 장례식이 되게 해주지. 최진철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음산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준비해라. 사냥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거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해선 안 돼.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인다. 반드시. 전화가 끊어지고 최진철은 어둠 속에서 낮게 웃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다. 다가올 경매장은 화려한 사교의 장이 아닌 탐욕과 살이가 뒤엉키는 처절한 격전지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막 각성한 한여름과 그녀를 지키려는 강태무가 서게 될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천일 그룹의 본사 로비는 오늘 밤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축소판이 되어 있었다. 천일자선 경매라는 명목하에 열리는 이 행사는 겉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정재계의 은밀한 거래와 인맥 과시가 이루어지는 탐욕의 장이었다. 한여름은 대기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수수한 작업복 대신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오프숄더 디자인과 허리라인을 강조한 실루엣은 그녀의 숨겨져 있던 우아함과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신경 쓴 것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었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요함과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무가 선물한 사파이어 목걸이가 차가운 감촉으로 그녀의 쇄골에 닿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완벽하군. 그 누구도 당신이 어제 총격전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태무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다. 여름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그의 곁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파트너로서의 기품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 팔을 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오늘 밤 이 연회장의 주인은 우리야. 최진철이 아무리 날뛰어도 내 허락 없이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여름은 그의 팔짱을 끼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지자 묘한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긴장 안 해요. 오히려 기대되는걸요.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입장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둔의 황태자 강태무가 공식 석상에 아내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탐색의 눈빛으로 여름을 훑어내렸다. 하지만 여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무가 든든한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고 그의 서늘한 눈빛은 무례하게 접근하려는 이들을 사전에 차단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메인 테이블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이미 오늘의 주최자이자 그들의 적인 최진철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짐짓 반가운 척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카님과 새 조카며느리가 아니신가? 결혼식장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나. 최진철의 미소는 뱀처럼 교활했고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여름을 훑었다. 여름은 속에서 치미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우아하게 미소로 화답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들어서 제가 남편을 졸라 참석하자고 했어요. 미술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름의 말에 최진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여름이 단순히 얼굴만 예쁜 인형이 아니라 무언가 꿍꿍이가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허허, 미술품이라. 하긴 한 관장님의 따님이니 안목이 남다르겠지.
오늘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을 거다. 최진철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른 귀빈들에게로 향했다. 태무는 멀어지는 최진철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여우 같은 늙은이, 오늘 그 특별한 물건으로 제 무덤을 파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태무가 여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장내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고가에 낙찰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름은 경매 책자를 꼼꼼히 살피며 태무와 미리 약속한 타깃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7번째 경매 물품을 소개했다. 자, 이번 작품은 조선 후기의 걸작 겸재 정선의 미공개 산수와 청풍계도입니다. 시작가는 3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고풍스러운 족자가 펼쳐지자 장내에서 탄성이 쏟아졌다. 최진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대리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그림은 위작이었지만 최진철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고가에 낙찰받도록 미리 조작해둔 물건이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 그림은 익명의 구매자에게 100억 원에 낙찰되어 그 돈은 고스란히 그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가격이 순식간에 50억, 60억을 돌파하며 과열 양상을 보일 때 태무가 조용히 패드를 들었다. 100억,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단숨에 호가를 2배 가까이 올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최진철의 대리인은 당황하여 최진철을 쳐다보았고 최진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태무가 그 그림을 가져간다면 자금 세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여름이 조용히 태무의 팔을 잡으며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여보. 그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사모님 확인이라니요? 감정은 이미 한국 최고의 감정원들이 마친 상태입니다. 여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여름은 단상 위에 놓인 그림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림의 오른쪽 하단 바위가 그려진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 작품 정말 겸재의 진품이 맞나요? 물론 필치와 구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안료, 특히 이 푸른색 안료인 석청의 입자가 이상하군요. 그녀의 전문적인 지적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최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감히 어디서 감정을 논해. 하지만 여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18세기 조선에서 사용되던 석청은 입자가 불규칙하고 탁한 빛을 띠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균일하고 선명해요. 마치 현대의 화학 안료를 섞어 만든 것처럼요. 1980년대 이후에나 생산된 합성 안료의 특징이 정확히 보입니다. 여름의 폭로는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건가로서 쌓아온 지식은 그 어떤 감정서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게다가 종이의 질감도 이상해요. 배접을 벗겨내면 아마 현대적인 표백제의 흔적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에요.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만든 가짜란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최진철에게 꽂혔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작 논란이 불거진 이상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100억 원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최진철의 자금줄은 그 자리에서 끊겨버렸다. 태무는 여유롭게 웃으며 패드를 내려놓았다. 아내의 말이 맞다면 100억은커녕 100원도 아깝겠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최진철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저 계집애의 말 몇 마디에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살벌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들이 무대 쪽으로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태무가 더 빨랐다. 그는 순식간에 단상으로 올라가 여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뒤로 천일 그룹의 정예 경호팀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최진철의 부하들을 견제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태무는 최진철을 노려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부회장님,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수많은 눈과 귀가 있는 곳에서 최진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고 보자. 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최진철은 도끼를 품은 말을 남기고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승리감에 취할 새도 없이 태무는 여름을 데리고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최진철이 물러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더 잔혹한 보복이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차에 타자마자 여름은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잘했어. 당신 덕분에 놈에게 치명타를 입혔어. 오늘 당신은 정말 최고였어. 여름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최진철의 마지막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을 예고하는 살기였다. 태무 씨,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타깃은 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여름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여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요양병원의 원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여름 씨 되시죠? 여기 요양병원입니다. 방금 이모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여름의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자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조차 불편한 분이었다. 최진철이 노린 것은 바로 여름의 가장 약한 골이었다. 여름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모가, 최진철이 이모를 납치했어. 병원으로 가야 해요, 당장. 태무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 있었다. 단순히 돈줄을 끄는 것에 대한 보복치고는 너무 빨랐다. 놈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태무는 떨고 있는 여름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진정해. 놈들은 이모님을 해치지 않을 거야. 놈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협조니까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하려 들겠지. 하지만 태무의 위로도 여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10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 때문에 이모가. 여름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자 태무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놈들의 비겁한 수작일 뿐이야. 내가 약속했지.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 내가 반드시 지킨다고. 내 목숨을 걸고 이모님을 찾아오겠어. 차는 요양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화분과 휠체어만 덩그러니 넘어져 있었다. CCTV를 확인한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태무에게 보고했다. 전문적인 놈들입니다. 번호판 없는 밴을 이용했고 동선을 교묘하게 피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때 병실 전화기가 울렸다. 벨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태무가 수화기를 들자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선물은 잘 받으셨나? 너무 걱정하지 마. 노인네는 아주 편안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원본 그림과 암호 해독키. 그것만 가져오면 곱게 보내주지. 장소는 추후에 통보하겠다. 경찰에 알리면 노인네의 약은 끊길 줄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여름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최진철에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잔혹한 현실이었다. 태무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탓하는 여름을 일으켜 세우며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지옥불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울지 마, 한여름. 놈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아. 그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태무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코드 블랙을 발령했다. 그것은 천일그룹이 보유한 모든 비공식 정보망과 무력을 총동원하라는 전면전 선포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전의가 불타올랐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최진철은 선을 넘었고 이제 태무와 여름은 그 선을 넘어 놈의 목을 조르러 갈 것이다. 여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갈게요. 놈들이 원하는 건 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이모를 데려오고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겠어요. 태무는 그런 여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원한과 탐욕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2시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었지만 천일그룹의 전략 상황실은 살벌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최진철 측에서 보낸 일회용 폰으로 연락이 온 것은 태무가 코드 블랙을 발령한 지 정확히 1시간 만이었다. 태무는 스피커폰을 켜고 여름의 손을 꽉 잡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최진철의 비서실장이었다. 장소는 인천 북항의 제3물류창고. 혼자 오셔야 합니다. 강태무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도 함께. 만약 경찰 냄새라도 맡으면 이모님의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이모님 목소리부터 들려줘. 태무의 서늘한 요구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가늘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아, 오지 마라.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죽였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저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될 터였다. 태무는 냉정하게 통화를 종료하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했다. 함정인 것은 명백했다. 폐쇄된 물류창고는 저들의 홈그라운드였고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 내가 들어갈게. 당신은 밖에서 지원해줘. 태무가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하지만 여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요. 저들이 원하는 건 비자금 장부의 암호를 풀 열쇠, 바로 저예요. 제가 가지 않으면 이모는 죽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들어가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같이 있다면 암호를 얻어낼 때까지는 우리 둘 다 살려둘 수밖에 없어요. 여름의 분석은 정확했다. 태무는 괴로움에 찬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끔찍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태무는 여름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쌀알만 한 크기의 칩을 꺼내 여름의 귀걸이 뒤쪽에 부착했다. 이건 군용 초소형 트래커야. 신호가 미약해서 일반 탐지기에는 걸리지 않아. 하지만 반경 1km 안에서는 내가 당신의 심장 박동까지 읽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떼면 안 돼. 믿어요. 당신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단 30분이야. 내가 밖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이 안에서 시간을 벌어줘. 그 사이에 우리 타격대가 진입로를 확보할 거야. 약속해. 절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렬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맹세였다. 인천 북항의 물류창고는 짙은 해무에 쌓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낡은 철문이 열리고 태무와 여름이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창고 중앙에는 최진철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묶인 채 재갈이 물린 여름의 이모가 있었다. 여름은 이모를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거칠게 그녀를 막아섰다. 환영한다. 내 조카 부부. 최진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약속대로 둘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태무야. 경영권 포기각서에 도장 찍고 조카 며느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암호를 불어라. 태무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경영권 포기각서와 지분 양도 증서다. 이걸로 만족해? 이제 이모님과 여름이를 보내줘. 최진철은 부하를 시켜 서류를 확인하게 했다. 내용이 맞다는 신호를 받자 그의 얼굴에 희열이 번졌다. 그는 드디어 평생의 숙적이었던 형과 조카를 모두 짓밟고 천일그룹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내준다? 글쎄,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태무 너는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사고사로 위장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그리고 조카 며느리는 암호를 풀 때까지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겠고 예상했던 배신이었다. 최진철의 신호와 함께 무장한 사내들이 태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여름이 비명을 지르며 최진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안 돼. 약속이 다르잖아. 태무 씨를 건드리면 아무고 뭐고 다 끝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건 화학식이야.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그 그림 쪼가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여름의 절규에 최진철이 손을 들어 사내들을 제지했다. 화학식이라. 그래, 그건 들어봐야지. 하지만 이놈을 살려둘 이유는 없어. 그때 태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그 모습에 최진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하하하, 천하의 강태무가 무릎을 꿇다니 꼴 좋구나. 그래,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신 내 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은 뒤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해주지. 하지만 여름은 보았다. 고개를 숙인 태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시계의 베젤을 돌리는 것을. 그것은 작전 개시 신호였다. 동시에 창고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화광,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사내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최진철이 소리쳤다. 그 틈을 타 태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총을 빼앗았다. 여름아, 뛰어. 태무의 외침과 동시에 여름은 이모의 휠체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최진철의 부하들은 너무 많았다. 태무는 순식간에 서너 명을 쓰러뜨렸지만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피하기 위해 엄폐물 뒤로 숨어야 했다. 그 사이 최진철은 여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뒷문으로 향했다. 이 독한 년, 너만이라도 데려가야겠다. 이거 놔. 태무씨. 여름은 끌려가면서도 태무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태무가 엄폐물 뒤에서 뛰쳐나와 여름을 구하려 했지만 2층 난간에서 저격수가 쏜 총탄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태무가 주춤하는 사이 최진철은 여름과 이모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사라졌다. 셔터가 내려오며 태무와 여름 사이를 차단해버렸다. 젠장. 태무는 닫힌 철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밖에서는 헬기 소리와 함께 최진철의 도주 차량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다. 외부의 적들은 제압했지만 가장 중요한 여름을 놓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태무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이니어를 꽂고 차갑게 지시했다. 타깃 이동 중.
트래커 신호 놓치지 마. 놈들이 어디로 가든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1시간 후 여름은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주위를 둘러보니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밀실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마도 최진철이 소유한 비밀 별장이나 사설 연구소인 듯했다. 다행히 손발은 묶여있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다. 구석진 침대에는 이모가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 여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모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다. 일어났나? 스피커를 통해 최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책상 위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뒀다. 1시간 내로 그 그림의 암호를 해독해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번엔 노인네의 숨통을 진짜로 끊어놓을 테니 철문 아래 배식구를 통해 낡은 풍경화 한 점과 각종 화학용액, 붓 등이 들어있는 트레이가 밀려 들어왔다. 화재 현장에서 회수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유산. 이제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자신과 이모, 그리고 태무를 지켜야 했다. 여름은 책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 보건가였다. 그림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화학 약품을 다루는 데 능숙했다. 그녀는 트레이에 놓인 용액들을 살펴보았다. 아세톤, 에탄올, 디메틸 포르마미드. 꽤 강력한 용제들이었다. 최진철은 그녀가 이것들로 그림을 복원하길 원하겠지만 여름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떠올랐다. 놈들은 내가 그림을 복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여름은 감시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작업을 시작하는 척했다. 그녀는 붓을 드는 대신 용액들의 배합 비율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특정 용제들을 섞으면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심지어 작은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폭발을 일으키면 자신과 이모도 위험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태무가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귀걸이 뒤에 트래커를 만지작거렸다. 태무가 반경 1km 내에서 신호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놈들의 전파 방해를 뚫고 신호를 증폭시켜야 했다. 여름은 시선을 돌려 방구석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전선과 부품,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학창 시절 미술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연구하며 전자기기의 회로 기판을 부식시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닦는 척하며 몰래 라디오의 뒷판을 뜯어냈다. 그리고 트레이에 있던 강한 산성 용액을 이용해 라디오의 회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너머의 최진철은 그녀가 그림의 뒷면을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할 터였다. 여름의 손길은 빠르고 정교했다. 그녀는 트래커를 귀걸이에서 떼어내 라디오의 증폭 회로에 연결했다. 제발 작동해줘. 그녀가 전선을 연결하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미약한 고주파음이 발생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태무의 장비라면 감지할 수 있을 특수 주파수였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전송이 아니었다. 나 여기 살아있어. 그리고 싸우고 있어. 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한편 최진철의 별장 외곽 숲속 검은색 밴 안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태무의 눈이 커졌다. 화면상의 붉은 점이 갑자기 강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장님, 신호가 잡혔습니다. 증폭된 신호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별장 지하 2층 북동쪽 구석방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태무는 안도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역시 내 아내야. 태무는 방탄조끼를 조여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목표는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건 쓸어버리는 일뿐이었다. 전 대원 진입 준비, 소음기 장착, 보이는 적은 즉시 사살한다. 단, 최진철은 생포해. 내 손으로 직접 끝낼 거니까
태무가 벤에서 내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정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일어섰다. 그들은 천일그룹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최정예 해결사들이었다. 태무는 선두에 서서 별장을 향해 걸어갔다. 밤바람에 그의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그의 손에는 여름을 위협했던 자들을 심판할 차가운 강철 총이 들려 있었다. 별장 지하 밀실 안. 여름은 작업을 마치고 다시 그림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진짜 복원을 시작할 차례였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철이 원하는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진짜 메시지, 1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붓에 특수 용액을 묻히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기다려요, 태무 씨. 당신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나는 가장 완벽한 증거를 당신 손에 쥐어줄 테니까.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원자와 생존자의 호흡이 점차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별장 주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다. 강태무였다.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은밀하고 민첩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명암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별장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태무의 뒤를 따르는 정예 요원들은 수신호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각자의 위치를 잡았다. 태무는 숨을 죽인 채 가장 가까운 경비병의 뒤로 접근했다. 놈이 하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찰나 태무의 손이 놈의 입을 막고 동시에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경비병이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태무는 쓰러진 놈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며 이니어를 톡 쳤다. 1구역 클리어, 진입한다. 그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타고 흐르는 전류보다 더 차가웠다. 지하 밀실한 한여름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붓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철이 요구한 복원 작업을 하는 척하며 사실은 그림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특수 용액이 닿은 캔버스 표면에서 검게 그을린 층이 녹아내리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18세기 화가의 붓터치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미세한 숫자와 문자들의 배열. 바로 최진철이 지난 10년 동안 빼돌린 비자금의 해외 계좌 번호와 비밀 번호들이었다. 아버지는 펜티멘토 기법을 역이용해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만 보이도록 이중 장치를 해두었던 것이다. 여름은 마지막 숫자가 드러나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벅차오르는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딸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 증거를 지켜냈던 것이다. 다 됐나? 등 뒤에서 들려온 최진철의 목소리에 여름은 흠칫 놀라며 붓을 내려놓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최진철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어깨 너머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는 드러난 숫자들을 보자마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여름을 밀치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이 돈이면 천일그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내 발 아래 둘 수 있어. 그는 흥분에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계좌 번호를 입력하려 했다. 여름은 바닥에 넘어진 채 그 모습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몰래 움직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고농도의 아세톤 병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기였다. 그 돈 당신은 1원 한 푼도 쓰지 못할 거예요. 여름의 서늘한 경고에 최진철이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그 순간 여름은 망설임 없이 아세톤 병을 최진철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독한 화학약품이 최진철의 눈과 코로 들어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다. 악, 내 눈, 이 미친 계집애가. 여름은 그 틈을 타 책상 위에 비상벨을 내리쳤다. 요란한 경보음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태무에게 보내는 또 다른 신호,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외침이었다. 최진철은 고통 속에서도 품에서 총을 꺼내 여름을 향해 난사하려 했다. 여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책상 뒤로 숨었다. 총알이 나무 책상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쾅쾅, 굉음과 함께 밀실의 강철문이 폭파되며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태무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양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쓰러진 최진철의 부하들이 즐비했다. 태무는 방 안의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총을 휘두르는 최진철, 책상 뒤에 숨어 있는 여름, 그리고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이모. 태무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최진철의 손목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최진철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늦어서 미안해. 태무는 쓰러진 최진철을 지나쳐 여름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고 있는 여름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여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무의 품에 안겼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그녀를 안심시켰. 그림, 암호를 풀었어요. 적의 증거예요. 여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이제 완전히 드러난 비자금 장부가 빛나고 있었다. 태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려 바닥을 기고 있는 최진철을 내려다 보았다. 최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강태무, 네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잡히면 천일 그룹도 끝이야. 주가 폭락에 세무조사에 너도 파멸이라고. 그의 발악에 태무는 차갑게 비웃으며 다가갔다. 그는 구두발로 최진철의 멀쩡한 다른 쪽 손을 짓밟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진철의 비명이 다시 터져 나왔다. 파멸? 아니, 이건 정화증과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지. 그룹이 무너진다면 내 손으로 다시 세우면 그만이야. 하지만 너 같은 기생충을 살려두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태무는 총구를 최진철의 이마에 겨누었다. 10년의 분노가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 끝에 모였다. 당장이라도 쏴버리고 싶었지만 여름이 다가와 태무의 팔을 잡았다. 죽이지 마요, 태무 씨. 여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무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요. 저 사람이 지은 죄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야 해요. 죽음은 저 사람에게 너무 쉬운 도피처예요.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자신이 잃어버린 권력과 돈을 그리워하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여름의 말은 옳았다. 태무는 천천히 총을 거두었다. 하지만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최진철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감사해라. 내 아내 덕분에 목숨은 부지했으니. 하지만 장담컨대 앞으로 네가 겪을 삶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 태무는 최진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때마침 뒤따라 들어온 요원들이 최진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무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갔고 이제 최진철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무는 이모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게 인계했다. 여름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모의 손을 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태무 씨. 정말 고마워요. 태무는 피 묻은 손을 닦고 여름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해야 할 건 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놈을 잡을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이 10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줬어.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별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의 끝, 그리고 길었던 10년 전쟁의 끝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태무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여름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 잡은 손은 계약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오로지 두 사람의 의지로 맞잡은 것이었다. 집으로 가자, 여름아. 태무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여름은 그 부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최진철의 몰락과 함께 천일 그룹을 둘러싼 어둠도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었으니까. 며칠 후 뉴스는 최진철 부회장의 구속과 천일 그룹의 비자금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여론은 강태무 회장의 결단력과 자정 노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태무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여름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조력자로서 세상 앞에 섰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오후, 태무는 여름을 데리고 갤러리가 있던 예터로 갔다. 화재로 불타버린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태무는 벤치에 앉아 여름에게 물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복원가 일, 다시 시작할 건가? 여름은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다시 붓을 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죽은 그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그림을요. 태무는 여름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자신의 반지를 겹쳤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줄게. 그리고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여름은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10년 전 비극적인 화재 속에서 엇갈렸던 두 아이의 운명은 이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태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구치소장. 태무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진철이 이송중에 탈주했습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여름도 그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고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에요? 최진철이 도망쳤어.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무와 여름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결의를 다졌다. 어디를 가든 찾아낼 거야. 이번엔 정말 끝을 봐야겠군. 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름도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같이 가요.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공원을 걸어 나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진철의 탈주 소식은 평온을 되찾아가던 서울의 밤을 다시금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지만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최진철의 행방은 묘연했다. 태무는 직감적으로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권력,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상징. 최진철이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천일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압수수색되지 않은 그만의 비밀 금고와 자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본사로 간다. 전 직원 대피시키고 건물 봉쇄해. 태무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옆자리에 앉은 여름은 태무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었다. 끝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름의 말에 태무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 마지막 결전을 예고하듯 거센 천둥 번개가 내리꽂혔다. 천일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주변은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어 있었고 특공대가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무는 그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최진철이 자폭 장치를 가동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었다. 태무와 여름은 보안실장이 열어준 비상 통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전력이 차단된 건물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등만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해. 태무는 여름을 보호하듯 앞장섰고 두 사람은 50층이 넘는 계단을 쉼없이 뛰어올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최상층 회장 집무실 앞 육중한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무언가를 부수고 던지는 소리와 함께 최진철의 광기 어린 고함이 새어나왔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아무도 못 가져가. 태무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여름은 계단참 뒤로 몸을 숨겼다. 태무는 권총을 겨누며 천천히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만둬, 최진철. 이제 다 끝났어. 태무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집무실 안은 난장판이었다. 값비싼 집기들이 부서져 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 뭉치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최진철이 한 손에는 기폭장치 리모컨을,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 그리고 죄수복 위에 걸친 찢어진 양복 재킷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었다. 끝, 누가 끝이라고 했지. 내가 죽기 전엔 안 끝나. 내 놈도 저 밖에 쥐새끼들도 다 같이 죽는 거야. 최진철이 기폭 장치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이 건물의 기둥마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버튼 하나면 천일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태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텐가. 내려놔. 법의 심판을 받아. 살아서 죗값을 치러. 법, 심판? 웃기지 마. 승자가 곧 법이야. 10년 전 네 아비를 죽였을 때도 나는 승자였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최진철은 광설을 터뜨리며 태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태무도 동시에 총을 겨누었지만 기폭 장치 때문에 섣불리 쏠 수 없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 그때 어둠 속에서 한여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당신은 승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불쌍한 도둑일 뿐이죠. 여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태무가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여름은 당당하게 최진철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평생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았어요. 회장 자리에 앉아서도 늘 불안해했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훔친 건 돈과 권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여름의 말은 최진철의 가장 아픈 치부를 정확히 찔렀다. 최진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려. 알아요.
당신의 눈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왕의 눈이 아니라 쫓기는 겁쟁이의 눈이에요. 10년 전 아버지를 죽이던 그날 밤에도 당신은 떨고 있었겠죠. 지금처럼 닥치라고 했지. 최진철이 이성을 잃고 여름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순간 태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무는 몸을 날려 여름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굴렀고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최진철의 어깨와 기폭 장치를 쥔 손목에 정확히 명중했다. 기폭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미끄러졌고 최진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깨진 통유리 창가 쪽으로 쓰러졌다. 강한 비바람이 깨진 창을 통해 들이닥쳤다. 최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그의 뒤는 50층 높이의 허공이었다. 안 돼. 내 회사, 내 왕국. 최진철은 헛손질을 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진 자신의 제국이 아닌 비에 젖은 차가운 서울의 야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태무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최진철, 멈춰. 더 가면 떨어진다. 태무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최후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진철은 태무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서린 것은 후회가 아닌 지독한 원망과 오기였다. 강태무. 지옥에서 기다리마. 최진철은 스스로 몸을 뒤로 던졌다. 태무가 급히 달려가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끝에 스친 것은 찢어진 양복 자락뿐이었다. 최진철의 몸은 빗줄기 속으로 저 까마득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비명 소리조차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태무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여름이 다가와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끝났어요, 태무 씨. 정말로 끝났어요. 태무는 여름을 품에 안고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천일그룹 갤러리 아트센터 더 원의 재개관식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과거 비자금 세탁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이곳은 강태무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예술 지원센터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오늘 그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전시는 바로 복원가 한여름의 특별전 기억의 복원이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1년 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제는 완벽하게 복원된 18세기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더 이상 암호문이나 증거물이 아닌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서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은 여름은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축하해, 한 작가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이 뒤를 돌아보자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태무가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따뜻해 보였다.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요? 내 아내의 첫 전시회인데 회장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와야지. 태무는 여름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나.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싸웠는지. 여름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에게 이 그림은 단순한 명화가 아니야.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어준 나침반이지. 태무는 여름의 손을 잡고 전시장 테라스로 이끌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 잎이 흩날리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태무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1년 전 쫓기듯 했던 결혼식에서 끼워주었던 차가운 예물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때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프러포즈도 못했어.
계약서에 도장 찍듯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 태무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그의 눈동자가 진심으로 일렁였다. 한여름, 10년 전 당신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복수심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당신이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어. 당신은 나의 과거를 치유했고, 현재를 지탱하며 미래를 꿈꾸게 해줬어. 여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여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무 씨, 당신이 날 찾아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태무는 여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깊게 입맞췄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적한 교회의 주택, 넓은 정원에는 꼬마 아이 하나가 퇴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태무와 여름을 반반씩 닮은 눈이 맑은 사내아이였다. 여름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고, 태무는 아이를 쫓아다니며 짐짓 엄한 척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들 바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빠, 이것 봐요. 나비예요. 아이가 날아가는 노랑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태무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그래, 나비구나. 엄마처럼 예쁘지. 응, 엄마가 제일 예뻐. 여름이 두 남자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10년 전의 화재도, 총성도, 핏자국도 없었다. 오직 따사로운 햇살과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만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무가 아이를 안고 여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 그냥요. 지금이 꿈만 같아서요. 꿈 아니야. 우리가 지켜낸 현실이지. 태무는 여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 밤 그녀를 찾아 헤매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사랑해. 어제보다 더, 그리고 내일 더 사랑할게. 여름은 붓을 내려놓고 태무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인생은 한때 멈춰버린 시계 같았지만 강태무라는 남자를 만나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통은 희미해지고 사랑은 선명하게 덧칠해진 완벽하게 복원된 인생이었다.